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5월 1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법 중요한 일이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채널에서 드려온 말씀들의 맥락과 일치한다고 좀 보고요. 자,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까 하는데 두 가지 묘한 일이 같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뭐냐, 시진핑과의 회담 5월 14, 15 뭐 이점으로 돼 있는 이제 보름 남았는데 그걸 위한 준비 대화가 중국과 미국 사이에 있었다. 이거 상당히 기본적으로 반가운 내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연기되기는 어렵고 취소가 될 가능성도 있다. 다른 문제들이 해결이 잘 안 되면은 그래서 이 중국과의 대화는 뭔가 새로운 전기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기본적으로 이란하고 북한 문제건들이 해결이 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 구석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혹시나 취소되거나 재차 연기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럴 가능성은 없어졌다는 부분이고, 미팅이 2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젠다를 지금 하고 있느냐? 실무진들은 훨씬 그 전에부터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자, 그거랑 중국과의 사전 협의 보도가 나오는 시점과 맞물려서 유럽에서 미군을 감축한다는 얘기가 동시에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당연히 한국에서의 미군 감축도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은 뭐 계속 있어왔던 미군 감축 이야기. 얼마 전에 미군 더 오래 있을 수 있다. 전시작전 통제권 반환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한 적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한 일주일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런데 미군은, 유럽에 있는 미군을 감축하면서 한국에 있는 미군을 늘린다. 중국과 대화를 하기 전에. 그 미군은 역시 중국을 노리는 칼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미군이 빠짐으로써, 전자권을 한국에 돌려줌으로써 남한에 그게 유럽에서 미군이 감축하면서 한반도에 미군을 증가시키고 전자권 반환을 늦춘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는 간다 원래대로 이란 것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북한 것을 어떻게 마무리할지에 대한 기미도 지금 보이긴 하는데, 일단 이란하고 이란이 한국을 축켜 세우는 이런 부분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이제 복잡한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이것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와 시진핑의 만남, 보름 남은 그 미팅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전후가 많이 달라진다. 이미 달라졌다. 왜냐하면은, 이런 정상회담이라는 게 둘이 만나서 맞짱을 뜨거나 뭐談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국무장관하고 통화를 했다는 부분은 이게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아이디어 내고 뭐 서류 준비하고 MOU 준비하고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실무진들이 쭉 해오던 게 있었을 것이에요. 쭉 이 미팅이 성사되고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들이 양쪽에 다 존재했을 거예요. 특히 미국에 많이. 그래서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도 다녀온 거잖아요. 베트남도 서기장이 중국을 방문했고, 또 우리는 이재명을 환대했어요. 거의 5일 상간으로. 그리고 그 와중에 라프로프 외상이, 러시아 외상이 중국을 방문해서 시진핑을 예방하기도 했어요. 그게 다 지난 2주일 안에 다 벌어진 일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어그러지느냐? 그렇지 않다. 제대로 갈 길을 간다. 희망적인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서 미군이 감축한다는 것은 트럼프가 옛날부터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은 제일 걱정돼야 되는 부분, 기존의 어떤 뭐라 그럴까, 이분법적 구도에서 걱정돼야 될 부분이 러시아에 대한 우려거든요. 그게 별로 언론에 안 나와요. 언론이 되게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변한다는 거죠. 뭔가가. 자,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볼게요. 자, 이겁니다.
왼쪽에 이제 미국 국무장관이죠. 예, 오른쪽에는 중국 외교부장이고 외교장과 무역대표 연쇄 통화, 정상회담 전 의제 조율. 이것은 이 미팅이 이런 전화 통화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양국이 준비가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제가 높게 봤죠. 왜냐하면 이재명의 행보를 보면 아니까. 이 둘이 어긋나서 계속 패권 구도가 유지가 될 거면 이재명이 이란 만날 필요 없는 거고, 인도네시아가 우리한테 굽신거릴 필요 없는 거고, 베트남이 중국 갔다 한국 갔다 또 북한도 갔다가 작년에 왕이가 라프로프 만나고 베트남 서기장 만나고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 또 며칠 전에 있었던 쿠르스크 참전 기념관 뭐라고 할까 준공식에 러시아의 국방장관과 러시아의 국회의장이 다녀갔다. 제가 공식적으로 서로의 인적인 교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그 정도예요. 이것이 다 어디 모여져 있느냐? 중국과 트럼프와 시진핑이 이야기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이건 핵심은 간단해요. 다국화라고 한다. 더 이상 미국을 적으로 삼지 않겠다. 더 이상 대만을 가지고 찝쩍거려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을 하지 않겠다. 한 축으로서 열심히 하자. 그리고 새로운 교통료들이 열려서 전체 글로벌 경제 전체가 커진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게임이다. 각자 알아서 하는. 여기에 큰 틀에서 동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다 설명이 돼요. 그걸 위한 정치 작업이었던 것이죠. 늘 말씀드린 이야기지만 이런 거는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끝내느냐는 부분이 있죠. 끝내기라는 부분. 끝내기 잘못하면 바둑이 뒤집을 수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야기들이 쫙 나왔어요. 이게 두 개가 같이 발생했다는 거. 중국과 미국 이야기를 했다.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물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회담에서. 근데 그와 동시에 유럽 철군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다. 왜 오늘 갑자기 다 나오냐?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하던 이야기인데. 자, 이러면은 뒤에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미국의 진심을 확인한 지는 벌써 몇 개월 됐어요. 몇 개월. 예. 자, 그걸 이제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건 다국화로 간다는 거예요. 더 이상 러시아, 중국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와중에도 대만 이야기 한 번도 미국이 꺼낸 적이 없습니다. 예. 이제 독일 이야기 나오죠. 미군 감축 대비되어 있다라고. 근데 기정사실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독일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독일은 되게 행복해 할 거예요. 드디어 2차 세계대전 패전의 멍해를 벗을 수 있겠구나. 지금 많이 약화되는 분위기에 있지만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그래도 독일입니다. 군사력도 그래도 제일 쓸만하고 방산기업도 제일 그나마 괜찮아요. 이것을 일본에 적용시키기를 다카이치가 얼마나 원하고 있겠습니까? 일본에서도 군대를 철수하겠다 이런 말 나오기를 너무너무나 고대하고 있겠죠. 일본은. 그런 말 안 하잖아요. F-35 추가 배치했잖아요. 북해도 가까운 쪽에다가. 한국에서는 철수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간을 살짝 보면서. 자, 이거는 며칠 전에 나왔던 전자권 전환을 늦추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뭔가 협상을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거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재명이 갑자기 우리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 외국 군대에 의지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져야 된다.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게 변한 겁니다, 많이. 자, 여기서 일본이 느끼는 소외감은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언론들이 이 정도 나오면 러시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공포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붉은 물결이 미군이 빠져나간 서유럽을 싹 썰어버릴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언론은 도구입니다. 알 건 다 알아요. 말하지 않죠. 단지. 예.
자, 그러면서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회에 나와 미국 미 의회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있는데 또 위에 보면 의회가 미성인 전쟁을 시한이고 만료. 성인 없이 할 수 있는 전쟁이 60일이다라는 거예요. 60일 이상이 넘어가는 전쟁은 의회에 성인을 거쳐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데 그게 다 돼간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지금 중국하고 맞물려 있어요. 끝까지 저항하죠. 휴전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합의한 휴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갖다 이제 변명이죠. 휴전 기간 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해주는 이야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시진핑과 트럼프의 만남 때까지일 가능성이 현재 높아 보이는 경우, 물론 그 전에 이란 거 해결될 수도 있고 북한 거 해결될 수도 있어. 아직 보름이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그 발표를 할 때까지는 항상 긴장을 유지시킨다. 그 긴장감이 없이는 미국이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달러가. 며칠 전에는 4월 30일, 엊그제죠. 이런 이야기가 됐어요. 가시 헤그세스가 북한을 교훈으로 삼아야 된다.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이란을 계속 압박해야 된다. 필요하면 수개월 봉쇄를 해야 된다. 이란을. 이것은 이란을 이때까지 봉쇄를 했는데 이란이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죠. 그리고 핵무기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는 몇 달 전부터 했어요. 핵무기가 없고 핵 농축 물질을 포기하겠다. 이거는 다 이제 거짓말이고 허상이죠. 시간 벌기용이죠.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거 흘렸어요. 북한이 교훈이다. 이 말은 뭐 다른 말로 해석하자면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발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대접이 달라야 된다는 것을 깔고 있고 이것은 트럼프가 당선 전부터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요 인사들이 가끔 북한에 대해서 언급할 때 심지어 주한미군 사령관까지 포함해서 인정하는 바예요. 우리나라만 인정 안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만. 현타가 곧 오겠죠.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인정했잖아요.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북한의 핵무기, 북한의 ICBM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같은 비슷한 시점에 다 이야기가 나오느냐. 북한의 협상 포지션에 대해서 이미 예고를 때린 거예요. 즉 이것은 이란과 북한은 협상 방식이 다르다. 협상 결과물도 다를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거든요. 이거는 미국이 해결해야 돼. 한국을 통해서. 그래서 이재명이 당선되고 나서 북한의 핵무기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돌이킬 수야 있겠나. 현상 유지다. 이런 것을 제가 봐서 한 90% 정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가 사라졌거든요. 문재인 때 많이 쓰던. 이것은 지난 트럼프 1차 때 북한과의 협상과 대비해서 그때는 비핵화였어요. 담대한 구상 바이든 때 왔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 포기 선언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 그건 미국의 입장이에요. 한 발 물러선 거예요. 비핵화에서. 선언만 해도 돼요. 확인 안 해도 돼요. 북한에 투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가 다시 3년이 흘른 뒤에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인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재명의 말을 다시 조명을 하게 돼요. 가지는구나. 북한의 핵무기를 더 이상 확대하지 않는다. 미국을 적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미국과 북한 간의 평화회담에 있어서 엄청난 빵빠레가 부러지겠구나.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이고 미국의 위협이라는 세상은 뭐 말 것도 없고 미국의 위협이라는 그런 것들이 싹 씻어질 정도로 큰 빵빠레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드렸던 말씀, 이 시점에 왜 미군 고위 장성이 북한이 미국을 칠 수 있다. 그걸 내가 막았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도한 제가 지금 기억으로만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우리 언론 보도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뭐 우주에서 또는 지상에서 저기 ICBM을 막는 그런 프로그램의 발동을 제대로 걸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라고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게 단기간 내에 되는 일입니까? 미국이 짱짱하던 레이건 시절에도 우주전쟁, 그거 결국 비용이 과하게 들어서 포기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걸 단기간에 한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를 갖다 붙인 거예요. 왜냐? 그 언론 보도는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사실을 미국이 인정한 거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으니까. 왜 언론 인정하면 되지? 왜 인정 안 합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북의 핵무기, 그리고 남한은 핵추진 항공모, 핵추진 잠수함, 결국 소통이 되면 결국 한 꾸러미가 된다. 그것은 다극화된 세상에서의 한국이라는 존재, 또는 남북을 따로 보더라도 그 존재감이 강력하다. 중국, 미국과 어깨를 겨룰 정도가 된다. 러시아랑 경제, 기술, 문화, 군사적으로도 결국은 그렇게 낙착이 된 거예요. 문재인 때 하려고 했던 회담이 북미 평화선언이 평화회담이 여러 해 늦춰지면서 그 사이 미국이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러시아가 제안한 다국화 세상. 왜 미국이 무너지면 세상이 위험한 거니까. 거기에서 한국의 위상이 독보적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소통이 되는 남북한은 핵추진 잠수함도 가지고 핵무기도 가진다. 그럴 만한 나라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 3, 4년간 또 문재인 때까지를 포함하자면 한 7, 8년간 엄청나게 일치월장하는 모습을 모든 분야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문화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미국의 미래를 우리한테 걸었단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우리한테 전 세계에서 지금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 GPU, 그래픽 카드를 한국에 우선적으로 몰아주기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AI 시대로 가기 위한 인프라란 말이에요. 현재 지금으로서는. 그걸 한국한테 배팅했다는 거예요. 대만이 아니고 TSMC에 있는 물건 들어가던 주문 다 빼서 한국 기업한테 다 주는 거잖아요. 그거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하는 거고, 자, 이제 시한폭탄이 째깍거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이란과 북한은 대접이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란도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얼마나 저항했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결국 그들 핵무기를 가지는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새로운 무역 루트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나라를 조변석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필요하다. 그게 서방권에서는 현재 한국밖에 없고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란 언론에 이게 같은 날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이 가운데 끼어들면서 이란과 북한과의 어떤 차별적인 대우가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지지 미국을 위협할 수 없기 때문에 핵 농축 물질을 해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대접 좀 차별적으로 받게 돼요. 그 차별에 따른 부족함을 한국이 가서 메꿔준다.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딱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딱 이재명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할 때 며칠 비난했죠. 더 이상 계속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간극을 노린 거예요. 그때 미국이 북한과 이란을 다르게 취급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똑같이 취급해달라. 그때 이재명이 이스라엘 비난하기 시작했죠. 정서적인 부분을 일단 메꿨어요. 그 다음 외교장관 특사를 보내서 지금 오른쪽이 이란 외교부 장관이거든요. 그렇지. 나머지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한다. 예, 투자 금액은 달러로 미국 자본이 투자할 수도 있지요. 예.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으로 한국이 중재를 하는 입장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물론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의 유무에 따라서 이란과 북한과의 협상 내용이 달라진다는 부분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란은 고생을 좀 크게 했잖아요, 단기간에. 그래서 같이 맞춰달라는 요구를 충분히 할 만도 한데 그 갭이 상당히 컸다. 예, 이거는 지금 뭐냐면 이란이 중국과 트럼프와 시진핑 만남 전에 합의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거든요. 한국이 개입함으로써. 왜냐면 이제 북한과 이란을 다르게 대접함으로써 미국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우리거든요.
그 시너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크죠. 남북이 교류가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원래는 러시아만 기대를 했는데 지금은 중국까지 기대하는 마당이 됐단 말이에요. 전 세계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중국이 14억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인도까지 끼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는 혜택의 일부를 당신들하고 공유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읽혀서 이것이 진행이 잘 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개입의 방식은, 개입의 표현은 뭐냐?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이에요. 엄청나게 예외적이었죠. 그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비난할 바가 없어요. 내부적으로 이상하게 비난이 없더라고요. 그 개신교계가 지금 엄청나게 뭉개진 겁니다. 전 세계에서 비난이 아니에요. 네타냐후,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우습게 알고 있는 네타냐후를 강력하게 비난해서 네타냐후를 구속으로 몰 수 있다? 국제적인 이론전에서? 뭐 대박 아닙니까? 그만큼 이게 큰 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제가 넣어놨네요. 교황은 트럼프 비난했고 이재명 네타냐후 비난하고. 그러면 교황은 네타냐후도 비난하겠죠, 당연히. 이 종교가 재편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 상황에서 한국의 조계종이 어부지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국의 개신교는 그들이 성지순례를 가는 데가 저기 뭐 예루살렘이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나서서 이걸 비난하는데 조용히 했어요. 희한한 일이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어젠가 발생했죠. 부산 안 간다. HMM. 한국 최대 해운회사하고 세계 8위라고 오늘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현대상선이에요. 현대상선. 이것도 참 할 말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제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한진해운이 있었고 이게 있었죠. 물류기업이죠. 그런데 이게 저기 문재인 때 전 세계 물동량이 급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금이 택배비가 엄청나게 싸진 거예요. 원가 밑으로.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이미 강력한 신호가 왔어요. 뭐 미국발 경제위기 이런 걸 떠나서 전 세계의 경제가 고착된 거예요. 마르크스 이야기가 똑같아요. 생산은 막 되는데 소비가 못 따라가요. 재고가 쌓여요. 그럼 공황이 오는 상태였거든요. 그걸 전 세계 언론이 애써 감추려고 했지만 첫 번째 큰 타격을 받은 게 해상 물류기업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때 바이든이 해결책으로서 그때 이제 트럼프가 들어섰을 때고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거의 뭐라고 할까? 응급실 수준이구나. 중환자실 수준이구나. 목숨이 까딱까딱 하는구나. 산소기를 갖다 대지 않으면 목숨이 유지가 안 되는구나.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북한과의 그걸 받아들인 겁니다. 당연히 북한 개발이라는 부분이 들어있었어요. 지금 몇 년이 지난 후에 그게 훨씬 완성이 됐죠. 바이든도 그걸 잡으려고 했죠. 그렇지만 미국의 기존의 흐름을 지켜오던 세력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우크라이나전으로 이어진 거고 코로나 발생으로 이어진 겁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살려낸 게 HMM이에요. 이게 지금 거의 이제 산업은행하고 어디더라, 뭐 한국항만공사인지 뭐 하여튼 그런 공기업에서 지분을 갖고 있어요. 여기가 부산으로 간다는 타이밍이 왜 지금 시점에 발생하느냐? 왜 노조가 이 타이밍에 이것을 승복하느냐? 그것을 우리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이 흐름으로 보면 이해가 돼요. 부산으로 가면 훨씬 낫다. 북극항로가 거기 열린다. 서울에 사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 부산에 사는 게. 당신의 봉급도 그렇고 가족들 생활도 그렇고. 왜? 뭔가를 보여줬겠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같이 발생하는 게. 예. 물론 선거 전에 하정우도 출마를 하고 뭐 이런다니까 그런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억지로 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맥락으로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자료 조사를 하면서 잠깐 보니까
언론들은 그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걸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AI는 상당히 심플하게 핵심을 알려줍니다. 언론보다 훨씬 나아요. 여기서 지금 부각되는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해운 산업이라는 게 민영화돼, 원래 이제 민간에서 하던 건데 이것을 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국적 선사를 하나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정부 돈으로 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이게 북극 항로가 다시 오픈된다. 커진다. 이제 세상에 물류망이 돌아간다. 새로운 여러 무역 루트가 생기면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 진보, 뭐 수소차, 뭐 원자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들 AI부터 해가지고 로봇 뭐 다시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겠죠. 이전에 이야기한 코리안 프리미엄이 북극 항로가 그중에 한 축을 담당하는 거겠죠. 물류로서 전 세계를 연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베링해협 및 지하를 지나는 지금 터널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잖아요. 러시아 시베리아와 캐나다를 연결하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민간으로 넘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더라고요. 과연 현대가 다시 사가려고 할까? 현대그룹이니까 현대 지금 현정은이 하는 거기서 원래 갖고 있었거든요. 현대상수는. 그럼 여러 가지 매치가 돼요. 북한이 남한과 여러 가지를 소통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게 정주영의 기치를 이어받은 데가 어디냐. 거기는 현재 봐서는 현대그룹으로 보이거든요. 이름을 유지하면서. 자, 이런 것도 가능성이 충분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지금은 죽을 걸 살려놓는 입장에서 정부가 관리를 해줬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커져야 되는 입장에서 민간이 훨씬 나은 거거든요. 정부보다는. 맞지요? 예. 거기에 동의를 했다. 파이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걸 노조가 알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영국의 움직임이 재밌어요. 갑자기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95세가 되어 다시 찾은 한국. 20살 아기 때 참전했어요. 엄청나게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죠. 75년 만에 한국을 찾은 영국군 참전 용사. 이번에 좀 늦어요, 타이밍이. 영국 총리 아직 안 왔다 갔잖아요. 프랑스 눈치 빠르죠. 더 눈치 빠른 거는 멜라니고 있었죠. 독일은 되게 자존심이 강한 것 같아요. 알면서도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영국이 이걸 보면은 미국과의 관계가 많이 소원해졌다. 특히 정보 교류하는 면에서 그런 게 확인이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 바이든 때 그때 이제 담대한 구상 윤석열한테 압박을 넣으면서 거의 바이든판 북미 종전선언이 코앞에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영국이 북한하고 수교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북한에 있던 대사가 남한으로 왔어요.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 때 마지막에 하노이 회담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김정은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라는 데 감정선을 살리는 그런 내용을 전달했어요.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그때는 타이밍이 빠른 축에 들었어요. 이번에는 상당히 늦어요. 한국 간에 그리고 선택한 내용도 지금 상당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영국이 늦게 알았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을 판단하는 어떤 간접적인 증거로서의 가치는 있다. 뭐 그 정도 제가 생각이 들고요. 일본 이게 제가 오늘 나온 일본 기사거든요. 어디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용이 이런 거예요. 러시아가 지금 아마 2차 세계대전 성전일 이게 아마 최근에 있을 거라 뭐 조만간 예상이 되거나 그런 것 같아요. 날짜 제가 따로 확인 안 해봤는데 러시아가 하는 가장 큰 군사 프레이드죠. 예, 우리는 이제 국군의 날 제일 크게 하지만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 수복 이런 거하고 맞춰져 있잖아요. 국군의 날도 서울 수복이 9월 뭐 말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여기에 러시아 이상사태 전차가 없다. 푸틴 눈물 흘리는 AI 사진 보이시죠? 이거가 저는 며칠 전에 우연히 봤거든요. 우크라이나전이 한참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전일 행사를 줄여서 하겠다라는 러시아 측의 보도가 있었어요. 설마 우크라이나전에서 폐색이 짙어져서 프레이드에 참가시킬 때 탱크의 숫자가 부족해서 규모가 축소됐다.
지금 일본 이 언론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뭘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 때문에 성전일을 행사를 축소했다? 그러려면 몇 년 전부터 계속 축소했었어야 돼요. 금년만이 아니고 이때까지 축소 안 했었거든요. 지난 몇 년간. 올해 축소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전 핑계를 대단 말이에요. 핑계죠. 자, 이것은 서방을 자극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강하게 있습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돌다리 두드려 끄는 거예요. 거기 핵심은 트럼프와 시진핑의 미팅이에요. 앞으로 보름 남은. 자극적인 모습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전체 어떻게 보면 기획자일 수 있는 푸틴이 바닥에 바짝 몸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이걸 했을 거예요. 예, 일본의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그림이 나오죠.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다카이치가 어떻게 보면 미국 이제 북한 강경파 죄송합니다 일본 강경파 아베파의 이제 후신인데 아베 때만 하더라도 틈만 나면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북방 도서 언급했어요. 러시아랑 평화선은 다시 해야 된다. 지금 아직 평화가 된 휴전 상태다. 평화선을 하면서 평화의 상징으로서 그 섬들을 돌려달라. 이런 이야기 1년에 한두 번 꼬박꼬박 했고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러시아는 와의 긴장관계가 올라가고 러시아는 험한 발언을 꼬박꼬박 했었거든요. 그럼 다카이치도 그 정도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다카이치 그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일본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위축되어 있다. 이걸 똑같이 느낄 수 있어요. 자, 그럼 현재 G7이 나토와에는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나토의 G7 핵심이 다 나토 주요 국가잖아요. 더하기 일본이거든요. 따지고 보면은 나토만 와야 된 게 아니고 G7도 와야 됐습니다. 나토는 군사동맹이고 G7은 따지고 보면 경제동맹이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모임이거든요. G7도 완전히 와야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일본의 기사를 보면 더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거 이것도 며칠 전에 나온 기사인데 다음은 쿠바다. 정권 교체 시나리오 시작됐나. 이러니까 KBS에다가 사람들이 수신료를 안 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철지난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쭉 오늘 이제 말씀드린 내용들 동의를 하신다면 트럼프가 이런 일을 벌이겠습니까? 안 벌이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자, 그리고 지금 보수 진보 선거판이 되니까 보수 진보 이런 말이 가끔 등장하더라고요. 옛날보다 많이 줄었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패권 경쟁 시대가 종막을 고하고 다극화 시대로 가는 거랑 맥락이 똑같아요. 양의 세상에서 음의 세상으로 넘어가는 건 똑같아요. 이건 되게 오래된 구분 방법이에요. 되게 정치공학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보수 진보 누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재명이 발언 한번 볼까요? 해외 도피 자산 세금 1조 얼마 어쩌고 엄청나게 많다. 돈이 얼마가 들더라도 추징하라.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전면전 선포.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여러분? 예? 이게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고 나라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하나 과태료 같은 거 좀 늦게 내면 계속 독촉적 날라오죠. 차가 압류될 수도 있다. 이런 급까지 팍팍 줘가면서 이건 뭡니까? 이거는 지배와 피지배예요. 그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여태까지 우리를 지배했던 세력들이 편안한 그런 분위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 체납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정치적 성향이 뭘까요? 그들이 윤석열을 찍었을까요? 이재명을 찍었을까요? 대부분 윤석열을 찍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보수인 거예요? 그들이 보수인 거예요? 고액 체납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치적 선택을 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면 그걸 보수와 진보로 가르면 안 되죠. 지배와 피지배죠. 물이라는 몸통과 그 위에 한 겹 딱 떠 있는 기름하고의 구분이죠. 자, 전 세계가 그래요.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틀을 다 쓰고 있고, 미국은 민주주의고, 어디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천만의 말씀. 예.
자, 보수와 진보는 새의 양쪽 날개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개인에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도 보수적인 면이 있고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또 젊을 때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또 바뀌기도 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계속 나는 보수인가? 그건 보수적인 행동인가? 이건 진보적인 행동인가? 계속 나누기 압박을 가한 것은 걔가 그래서 살벌하게 언론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조사모사 원숭이 훈련시키듯이 그렇게 막 바꾸는 결과예요. 그거 정치인들이 또 빨아먹고 언론들이 박수치고 전문가들이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 있습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시골 마을 생활을 할 때 계속 농사를 짓고 애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애들이 청소년기가 넘어들게 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버지, 저는 이런 생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경제적, 물질적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그런 자식이 그런다니까 새로운 시도를 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양보를 해서 일단 노동력이 하나 없어진다는 자체가 크거든요. 과거에는 도와줄게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옛날에 인류가 이동을 할 때 다 그렇게 이동한 겁니다. 항상 가정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또 부족이 꽉 차게 되면 새로운 영역으로 나갔어야만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먹고 살기 있어야 되니까. 새로운 미개척지를 개척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런 미개척지를 개척할 만한 마음을 먹고 그런 역량과 튼튼한 몸을 가진 젊은이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부모는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걸 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해야지 그런 자식들이 나와서 반대 의견을 내고 난 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데 정착해가지고 잘 살아남는다면 그것도 크면 또 보수적으로 바뀔 거예요. 그들의 자식이 한 대, 두 대 지나다가 또 꽉 차면 또 답답해서 안 되겠습니다. 또 세상이 바뀌었네요. 난 도시에 가서 살래요.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진보가 되고 진보적이던 아들은 보수적인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두 개 다 필요한 거예요. 진보와 보수는 그런 거예요. 엄청 그들의 핵심, 옳고 그름에 대한 핵심적인 생각은 항상 동일하죠. 어떤 아이들은 아빠 엄마랑 합의를 해서 지원을 받아갈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밤에 쌀 몇 마리를 짊어지고 집을 가출할 수 있어요.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고액 senab자들이 전부 다 윤석열 찍었을 거거든요. 그들이 보수입니까? 이게 보수와 진보로 나눌 수 있는 건인가요? 이거 빨리 탈출해야 돼. 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걸 보고 비난을 드리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34일 남았는데 보수의 아성? 보수의 아성에 추경호가 나왔다. 추경호가 보수의 상징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대구 서문시장 다녀왔습니다. 국수가 맛있더군요. 예, 그 대구의 색깔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벌써 제가 뭐 여러 차례 몇 번 다녀오긴 했지만 그 장 이사 온 이래로 자 추경호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대구시장 그는 지금 내란에 크게 개입됐을 의혹이 상당히 크죠. 뭐 간판 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으면. 그런데 보수의 아성이라고 대구를 표현한다면 추경호도 보수라는 이야기잖아요. 뭐 대중이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대구 사람들도 다른 데 지역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 단지 정서적으로 자기 자식이 실험들을 개척하고 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좀 다를 뿐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 최근에 계속 불거져 나왔던 어떤 전북에 있어서의 어떤 거기 김관영인가요? 전북도지사 날라갔죠. 그러면서 잼버리 때 문제, 최근에 예수 선박람회 문제, 그리고 전북 그 지방자치 뭐 군수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있어서 여론 조작의 우려들. 전남에 있어서의 기존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날라갔죠. 후보군에 들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은 보수의 아성이면은 진보의 아성은 어딘가요? 이렇게 구분을 지을 거면은
해야 될 거잖아요. 이게 지금 바뀌고 있잖아요. 진보의 아성이 그러면 광주인가요? 전남은 어떻게 보면은 호남은 경상도하고 비슷했어요. 특정 정치 세력들이 오래 머물면서 그들이 쫙 촉수를 펼친 거예요, 아니에요. 김관영이 왜 날아갔습니까? 대표적 사례가 거기 있는 젊은 정치 신인들 올라갈 때 걔들한테 집에 갈 때 돈 줬잖아요. 양아치죠. 차비 챙겨주는 게. 네, 그건 상당히 복고적이거든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 진보의 상징인 거기에서도 그런 행태가 광범위하게 벌어져 있고 여론조작이 심심찮게 벌어진다. 그리고 그들 기관장들의 고인물에서 나온 그렇게 줄대서 차비받고 올라간 기관장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느냐? 그게 영남보다 낫다? 영남은 오히려 안 그래요. 그런 면에서. 그럼 거기가 진보의 성지인가요? 그 두 개가 다 오류라는 거예요. 고임은 썩는다가 진리예요. 진보 보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겨레 신문에서 이따위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진리는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기 본 내용인데 6년차 여자 검사가 농고문에서 기소를 구형을 했다. 20년을 구형을 했다는 거죠. 아주 냉정하게. 이렇게 돼 있죠. 6년차 정재인 검사 무표정으로 박성재 20년 구형. 농고문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어떤 한쪽이 진보고 한쪽이 보수입니까? 예? 박성재가 보수고 검사가 진보예요? 아니에요. 이건 옳고 그름이에요. 오른쪽이 지배하려는 자, 여기는 피지배자 이런 거예요. 굳이 구분을 한다면 그게 진보 보수보다는 나아요.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는 저거는 지배자, 왼쪽은 민중이에요. 여러분의 저 같은 사람. 그런 세상이 도래한 거예요. 이런 걸 여자가 더 잘해요. 저는 이제 배드민턴에 안세영 있죠. 거기가 한번 저항을 해가지고 배드민턴 협회가 싹 뒤집어졌어요. 축구협회는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죠. 안세영이 여자 선수의 힘으로써 딱 우승을 하고 그 말을 딱 한 거잖아요. 이때 이 말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엄청나게 전략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배드민턴 협회상이 싹 바뀌고 박주봉이 대표팀 감독으로 딱 오니까 다른 친구들도 더 잘하잖아요. 안세영도 찌그러진 모습 안 보이고 더 잘하죠. 역사적인 선수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안세영이 진보고 배드민턴 협회장이 보수인가요? 자, 축구대표팀 감독의 교체를 바라는 대중들이, 팬들이 진보고, 현재 축구대표팀 감독하고 홍명보하고 그 협회장, 현대가의 누구죠? 예, 거기가 보수인가요? 아니에요. 예.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더 강력한 신호다. 이게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고 한국에서 어떤 이런 여성의 이런 여사 검사로 대표될 수 있는 건 아까 안세영으로 대표될 수 있는 또 지방에 우리가 내란을 막았었던 우리의 국민들의 힘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거기서 밀리는 세력들이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을 빌미로 삼은 내란밖에 없었다. 그리고 우리는 해결했다. 아주 깔끔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그 탄력이 계속 가고 있고 그게 한국의 매력으로서 등장하게 된 것이고 다른 나라들이 이걸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